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 강사 이재은입니다. 2019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사회가 치러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단원밖에 안 됩니다. 대단원이요. 항상 좀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조금 편중이 많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에 쭉 이제 출제했던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가 5단원에서 그러면 25 나누기 5 보통 한 단원에 5문제 정도는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4단원, 5단원에서 조금 8문제, 7문제면 벌써 15문제잖아요. 25문, 15문제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나온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원래 1단원이 비중이 제일 적긴 했지만 좀 너무 많이 적지 않았나. 한 문제 그냥 딸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뒷단원에 좀 치중이 많이 됐다는 거. 우리가 고졸 검정고시는 책이 바뀐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횟수로 치면 이게 6번째 시험입니다. 6번째. 그래서 6번째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요. 확실히 4, 5단원이 그래도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2단원. 그리고 1단원이 역시 제일 적습니다. 1, 3이 조금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갑자기 바뀔 수 있거든요. 갑자기 1단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1단원 적게 나온다고 공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골고루 나오는데 조금 뒷단원이 많이 나오는 경향은 있구나. 그렇게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6회차 기출문제를 보면 우리가요 이번에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기출문제는 중요하다. 나온 문제 또 나오는 시험이라서 역시 이번에 무려 9문제가 또 기출문제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몇 개 안 되잖아. 이건 반드시 풀어보고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요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특히 처음 나오는 개념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책 바뀌면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그런 개념들을 좀 많이 냈어요. 이번에 특히나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단계가 있는 거야. 처음 나오는 용어예요. 처음에 쉽게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나온 부분은 좀 쉽게 냈어요. 다 용어 위주로 물어봤고 기존에 나왔던 거는 조금 더 심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에 나왔다면 다음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그 나온 거를 응용해서 낼 수 있으니까 이번엔 쉽게 나와도 그걸 응용한 문제도 다음엔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안 낸 거 구석구석에 교재 보시면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 시험에는 아직도 안 나온 그 부분들이 또 나올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기출문제 유사한 것 9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반 이상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온 문제가 또 나오니까 특히 자주 출제되는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체크하시고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개념이 아마 여러분이 처음 보는 그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용어들을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하실 텐데 그래서 대신 새롭지만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처음이니까 쉽게. 그러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묻는 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우리 빈출 주제들은 우리가 이제 단순 용어로 물어보다가 이제 그 특징을 물어보거나 조금 더 상세하게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는 거니까 그런 특징까지 물어보는 문제들로 조금 더 고난이도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주제는요 매번 나오고 있죠. 무엇이 팩트, 사실이냐, 무엇이 가치인가. 어떨 때는 사실, 어떨 때는 가치. 이번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온 겁니다. 1단원에 한 문제 나왔다는 게 우리가 늘 접해보던 그 스타일의 문제, 가치 판단, 그럼 생각이죠. 지리산은 국립공원이다. 사실이잖아요. 팩트. 설악산은 강원도에 위치하죠? 맞죠? 한라산은 겨울에 가장 아름다워. 난 백두산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생각의 차이야. 뭐가 제일 아름다운지 아닌지 이런 건요. 이게 바로 가치죠.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해발고도 2744m. 그러니까 이것도 팩트, 사실이죠.
아, 그럼 다 사실인데 가장 예뻐, 아름다워, 미워, 못생겼어,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가치관이니까요. 판단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벌써 청구권. 자, 다른 기본권 침해의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지금 매번 나오는 우리 그 주제죠. 근데요, 지금까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이 다 출제가 됐어요. 매번 하나씩 냈는데 그럼 하나 안 나온 게 청구권이었는데 이번에 청구권을 냈네요. 그럼 정말 번갈아 가면서 다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 청구권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시험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나왔으니까 또 돌리겠죠. 그럼 다음에는 또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다른 걸 또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본권은 우리가 반드시 제가 빈출 주제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실 판단, 가치 판단 그거 빈출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 이거 맨날 나오는 거니까 역시 기본권 5개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가 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행사할 수 있게 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지역의 일은 여러분 동네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렇죠? 저희 동네는 제가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자, 우리가 자기 지역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맡기자.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제도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전국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할 일은 중앙정부 하고 또 이 지방에 서울시는 서울시, 경기도는 경기도, 뭐 제주도는 제주도 이렇게 각자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그 지방자치제도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러면 또 이것도 매번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맞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맞게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도 하죠. 공정한 선거. 그리고 우리는 정당이 여러 개입니다. 복수정당제.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권력을 나누죠. 권력 분립. 이거 전부 다 시험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여러 제도들 쫙. 근데 그 중에 안 나온 게 이번에 지방자치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 이번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에 관련된 제도가 또 단골 우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수정당, 상권분립 다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는 안 나왔는데 낸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관련된 제도들 또 체크해 놓으십니다. 정답은 2번. 이번엔 4번. 고령화 사회.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왜냐하면 100세 시대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올드한 사회, 고령화 사회. 이건 또 맨날 나오는 요거는 왜 안 나오면 섭한 문제죠. 매번 나옵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몇 문제 안 풀어봤지만 계속 나온 주제 이렇게 뭔가 변형하거나 그대로 내거나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복지비 지출이 앞으로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더 오래 살고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난 거죠. 의료기술 발달에 영향을 끼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의 재정 결국 재정은 세금인데 세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장년층이 앞으로 사회적 부담이 많이 커지겠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될 거고 이해되시죠? 자, 평균 수명이 줄어들어서 고령화 사회가 된다? 말도 안 되죠.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인데요. 앞으로 막 200세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의학이 하도 발달하면.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쉽게 4번이 잘못됐다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5번. 개인의 재무 설계. 이건 처음 나왔습니다. 재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나중에 다 여러분들 부자 돼서 잘 사셔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그렇죠? 그러려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사셔야죠. 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1번
자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것이 재무 설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금에 대해서 뭐 나이에 맞게, 그 연령에 맞게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투자를 할지. 자, 생애 주기 전체를 고려해야 됩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갑자기 은퇴한 다음에 준비하자? 어떻게 준비해요? 미리 은퇴하기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서 노후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길게 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럼 목표를 잘 세우시고 합리적인 투자 계획도 어디다 투자할지 이런 고민도 해야겠죠. 맞고요. 미래 소득을 제외하고 현재 소득만을 고려해서 재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아니죠. 항상 지금 소득도 중요하고 미래 소득도 생각을 해놔야 돼요. 제외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막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야. 아, 나 돈 많이 벌어. 근데 영원히 1,000만 원 버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1,000만 원 벌지만 이제 몇 년 후에는 갑자기 내 얼굴이 확 줄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면 또 한 푼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지금 1,000만 원 번다고 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1,000만 원 벌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면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제 계획을 잘못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 미래 소득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많이 벌어도 미래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금 버는 걸 어느 정도는 저금을 하고 이렇게 딱 융통성 있게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말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처음 나온 주제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이번엔 6번.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적 측면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간입니다. 근데 왜 태어났니? 그랬을 때 그냥 뭐 밥 먹고요. 잘 싸고요. 그러려고요. 자, 우리는 이거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물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플러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이라는 건 좀 더 행복하게 뭔가 성공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막 이제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이 될까? 다양해요. 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맨날 굶는다. 인간다운 삶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제가 그냥 뭐 한마디 했다가 끌려가가지고 뭐 고문당하고 그러면 그게 인간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도 우리가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돈도 많고 자유도 있지만 숨을 못 쉬어요. 왜? 공기가 너무 나빠서 환경이 너무 최악이라서 그것도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쾌적한 환경.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뭐 복지도 좀 발달하고 이런 사회 문화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두루두루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거죠.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경제적 측면만 골라봐라 이거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다운 삶에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문화적인, 환경적인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다 인간다운 삶의 조건인데 맑은 물과 공기. 물이 맑고 공기가 맑은 건 환경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소득. 소득을 내가 어느 정도 계속 안정적으로 번다면 경제적인 안정을 갖고 오잖아요. 경제적인 건 이건데 소득 얘기 나왔습니다. 맞지요? 내가 항상 비정규직이에 언제든 잘릴 수 있어요. 그럼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주적인 정치제도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이고요.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 이런 약간 정신적인 거 이런 것도 다 두루두루 다 있으면 다 좋죠. 다 있으면 다 좋은데 우리는 콕 집어서 경제적인 거 골라라.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활동입니다. 수입, 돈을 버는 활동, 생계 유지를 하는 수단이며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버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실업을 통해서, 여가를 통해서, 퇴직을 통해서 그럼 딱 아시겠죠? 우리가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직업, 여러분들 각자 이제 나중에 직업을 가지실 텐데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예를 들면 직업이 가수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생계 유지도 되고 노래를 부르면서 본인의 만족함도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이제 성취감, 이런 자아 실현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일 중에서도 소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일이 바로 직업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처음 나왔는데 역시 간단한 용어로 나왔죠. 자, 이번엔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소비 행태입니다. 고급 사치품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것처럼 허영심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 원래는요, 기본적으로 경제 원칙을 생각하면 사람들은요, 저렴한 걸 줘요. 여러분 물건 살 때 기왕이면 같은 가격을 싸게 저렴한 걸 삽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소비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뽑아내는 거, 이게 경제적인 마인드인데 이건 좀 이상해요. 비싼 데 사요. 그러면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합리적인 소비예요. 근데 비합리적인 소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소비를 한다. 지나친 소비인 거죠. 과소비하는 것도 비합리적 소비. 그 다음에 유행 쫓아서 하는 거. 이것도 비합리적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게 뭔가 이게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게 유행이니까 나 쫓아서 하는 거. 이것도 모방 소비라고 하죠.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우리가 과시를 하려고. 나 이렇게 비싼 거 샀어. 나 이렇게 메이커 샀어. 브랜드 샀어. 명품 샀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나 이렇게 좀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거. 자, 이렇게 이건 허영심.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것이 바로 과시소비고, 그걸 말한 경제학자가 베블렌이에요. 그래서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베블렌 효과, 이 용어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나비 효과,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스노브 효과는 아셔야죠. 스노브 효과는 우리가 일명 백로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이런 것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본인을 백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얗고 고고한 백로. 자, 반대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떤 물건을 사요. 그러면 니네들이 사는 거는 안 사. 니네들 따위가 사는 거는 안 사. 약간 이런 거예요. 나는 너네와 달라. 약간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고고한 척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개만 한정판으로 판다. 그러면 이런 거 한정판에 몰리는 거는 남들이 갖지 않은 그 희귀한 것만 나는 갖겠다. 약간 이런 그런 게 스노브 효과입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소비의 베블렌 효과, 스노브 효과, 그리고 모방하는 거를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용어 알려드렸는데요. 이건 앞으로도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미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베블렌 효과가 나온 거예요. 정답은 2번. 그 다음 9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제도 중에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요게 이제 빈출 주제죠. 이거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복지 제도에 이 두 가지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돈을 버는 국민이라면 국가가 강제로 가입을 시켜요. 강제가요. 원하지 않아도 가입을 해야 돼요. 소득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우리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을 번다면 우리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뭐 생계가 어렵다. 그럼 국가가요 도와줍니다. 이거는 돈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받지 않고 국가 전액 지원을 해주는 공공부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가 지금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자, 이번에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과 이게 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보험 말고 공공부조 있다 그랬는데, 그럼 공공부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끔, 기초생활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기본인 거잖아요. 그렇게 도와주겠다. 의료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아프고 그럴 때 그 병원비나 이런 걸 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국가가 내주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은 공공부조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기존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음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렇게 했을 때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건 이거지.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조금 변형해서 나온 거죠. 앞으로 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 국민연금 중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요 세 가지는 사회보험의 종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나라의 화폐의 교환 비율입니다. 나라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여행을 가실 거예요. 그러면 한국 돈 들고 미국에 가면 안 되죠. 미국에 가면 미국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은행에 가서 번거롭지만 뭘 하셔야 돼요? 환전을 하셔야죠. 그죠?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잖아. 아이고 내가 1,000원을 내면 달러로 얼마를 바꿔줄까?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교환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지금 1달러에 1,200원이에요. 1달러에 1,100원이에요. 1달러에 1,300원이에요. 약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환율은 약간 변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환율입니다. 교환 비율의 줄임말이죠. 교환 비율. 그래서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을 바꿨을 때 나라와 나라의 돈이 바뀔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 돈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의 화폐 비율 1달러에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1달러에 뭐 1,000원 이렇게 되면 외국 돈 1단위 1달러에 우리 돈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이 개념 자체가 뭐예요? 환율.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너무 쉽게 낸 거죠. 그동안은 환율이 상승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환율이 하락하면 그 결과를 많이 물어봐요. 그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이게 바꾸는 거, 교환비율 뭐야? 환율. 이 정도는 너무 쉽게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년 시간급으로 정하는 임금 수준입니다. 자, 이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우리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노동자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는 회사에서 약자잖아요. 우리 사장님보다는 약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에게 권리가 있다. 특히 노동 3권, 근로 3권 이거 지금 시험 문제 매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단결권, 그다음에 협상할 수 있어요. 단체 교섭권, 행동할 수 있어요. 단체 행동권. 이걸 3번을 정말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내다가 너무 많이 낸 것 같나 봐요. 이제 딴 거 내야지 하고 이번에 딴 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노동자에게 꼭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면요. 우리 최저임금이 있죠. 우리 시간당 얼마, 우리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8,350원? 이 정도 되잖아요. 매년 조금씩 더 올라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최저임금, 회사에서는 그거보다 적게 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보다 많이 주는 건 괜찮지만 그 최저임금보다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하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 월급은 줘라 이겁니다. 그것이 최저임금 제도인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안 낸 부분에서 자꾸 또 이제 문제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정답 3번.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12번. 국제거래 확대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즘은 세계화 시대고요. 우리가 무역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거래 관련해서 문제가 이것도 매번 나오고 있어요. 뭐 세계화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국제거래.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외국이랑 수출 수입을 많이 하면서 기업은 시장 확대로 이윤을 증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만 물건을 팔다가 이제 전 세계 막 여러 나라의 물건을 팔아요. 그럼 시장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더 많은 돈을 벌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윤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다른 나라 상품을 쉽게 살 수 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 물건밖에 못 샀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막 수입을 하니까 우리는 골라 살 수 있죠. 미국 물건이 괜찮네. 이거 중국 물건이 괜찮네. 우리 소비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선택권이 더 넓어진 거죠. 소비자에게 이득인 거죠. 소비자는 더 자기가 마음에 들고 더 저렴하면 더 좋고, 그렇죠? 그래서 상품을 다른 나라 상품도 이제 쉽게 살 수 있게 됐고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방금 얘기했죠. 그럼 소비자가 고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물건만이 아니라 이 나라. 그러니까 물건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많아졌고 내 마음이죠. 그렇죠? 고르는 거.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확대됐습니다. 자, 4번. 국내 경제에 미치는 해외 경제 불안 요인의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자, 지금 뭘 물어봤냐면 장점을 물어봤어요. 좋은 점. 불안이 커진대요. 불안이 커진다. 이게 장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건 뭐 말이 안 돼. 장점은 아니잖아요. 불안해진다는데 단점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틀린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아이고 너무 쉽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푸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제는요 워낙 이제 세계화 시대는 나라와 나라가 너무 얽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증시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날 우리나라의 막 경제 증시가 폭락하고 다른 나라 경제가 나쁜데 우리나라까지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경제 불안 요인이 생기면 우리나라까지도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다 엮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거는 단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처음 나온 용어죠.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는요, 물가 상승을 얘기해요. 근데 농업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대요. 농업 인플레이션 이거를 이제 용어로 우리가 이제 농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와 그 이제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에그플레이션이 됩니다. 에그플레이션.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나왔지만 뭐 인플레이션하고 좀 관련 있는 용어를 딱 가만히 보세요. 인플레이션, 플레이션과 비슷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이 용어를 많이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용어를 설마 냈겠어? 했는데 조금 의외의 문제다라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가만히 이 문제를 보면 충분히 그냥 때려 맞추는 거 있잖아요. 찍어도 맞출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그런 게 문제 푸는 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가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식량 자원을 배우셨잖아요. 우리 식량 자원에서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이게 세계 그 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배웠던 용어가 됩니다. 아까 밴드웨건 효과 있었죠. 밴드웨건 모방 소비, 비합리적인 소비로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중요한 용어들은 또 이렇게 보기에 다른 거랑 막 섞어서 내기도 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지표상에 우리 여러 가지 현상을 일정 비율로 줄이고 기호를 사용해서 지리 정보를 표현합니다. 지리 정보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지도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요만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엄청 큰데 그걸 종이에다 이렇게 줄였죠.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표시를 하죠. 뭐 중요한 산들이다, 뭐 섬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표시를 하죠. 중요한 뭐 강이다 이런 식으로 지도에 중요한 것들을 조금 이제 정보를 적어놓는 거. 그게 결국 지도죠. 그래서 1번 지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축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호라든지 방이라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15번을 보면 뭔가 이 지리와 관련해서 또 연장선의 문제인데요. 다음에 설명하는 공간정보 기술은 우리가 기술을 여기 굉장히 좋아져요. 우리 대한민국도 기술 강국인데 심지어 이 지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 공간을 표현하는, 옛날에는 그냥 종이에다가 이제 지도가 다였다면 요즘 컴퓨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해서 우리가 막 뽑았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검색해서 출력해서 쓰잖아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해서 공간 정보를 만들어내는 정보 처리 시스템, 일명 영어로 GIS, 지리정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어떤 공공시설물의 어떤 입지 선정, 어디가 최적의 장소일까 이런 거 찾아내기도 하고, 뭐 교통 문제라든지 뭐 재난 관리 이런 것도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컴퓨터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GIS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지리정보 체계다. 이거는 이미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거하고 같이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GPS. 우리 위치 추적 시스템이잖아요. GPS도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과 도로 포장의 증대, 인공열 발생, 고층 건물의 바람순환 방해 등의 요인으로 도시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서울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서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한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서울의 가장 중심 도심이라고 하는 뭐 종로, 광화문, 시청 막 요 일대, 그 일대하고 이 서울의 외곽하고 온도를 비교하면요. 특히 겨울에 심할 때는 한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가 온도가 훨씬 높아요. 가운데로 올수록 시내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외곽보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요? 왜 여기가 기온이 더 높냐? 여름에도 마찬가지. 여름에도 더 덥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항상 도심이 더 높은데 그 이유는 도심일수록
빌딩 많죠. 고층 건물 많죠. 사람 많죠. 그러면 빌딩마다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에어컨 트니까 시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서 에어컨 돌아가는 그 팬 있죠. 거기 앞에 딱 서보세요.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그 건물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팬들이 돌아가면서 인공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만큼 자동차를 또 굴리죠. 자동차에서 열기가 팍팍 나오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결국 인공열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엔 추우니까 막 난방 때문에 또 이 난방에 의한 인공열. 그러니까 이 도심일수록 사람이 많고 고층 건물이 많고 자동차가 많고 인공열이 많이 발생해서 더 기온이 높습니다. 이것을 열섬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정답은 1번이고요.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님비 현상은 지역 이기주의, 혐오시설 우리 동네에 짓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님비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급 효과, 역류 효과는 우리 성장 거점 개발 방식에서 우리가 너무 한 곳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게 파급되기를 그게 이제 파급 효과죠. 파급되기를 원했지만 우리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졌다. 그게 역류 효과였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열섬 현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어로 지금 나온 것 뿐이고요. 열섬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기온이 주변보다 특히 이 내부로 올수록 기온이 더 높은 현상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17번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에서 또 우리가 대도시, 서울처럼 대도시가 있으면 제일 가운데를 뭐라고 해요? 아까 온도도 높다고 했는데 도심입니다. 도심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도심을 도와주는 뭐가 있어요? 부도심, 도심의 역할을 나눠주는 부도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 지역 뭐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자,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 대도시 주변으로 더 이상 여기는 개발하지 말자. 더 이상 개발하지 마. 자, 뭘 만들었죠? 개발 제한 구역, 일명 그린벨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왜 만들었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개발을 하니까 공기가 너무 나쁘죠. 그러니까 이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쾌적한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또 개발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해요. 너무 마구잡이식 개발, 난개발도 좀 막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의 장점은 뭔가요? 라고 옳지 않은 걸 골라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도 뭐 마구잡이식 개발을 하니까 너무 커지잖아요.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있었죠. 도시 주민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게 좀 쉼의 어떤 힐링의 장소로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이름 보세요. 개발을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내 땅이어도 내가 맘대로 건물을 막 공사를 하고 못해요. 제한을 당하니까. 근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나는 사람이 여기 땅 주인들이죠. 내 땅인데 맘대로 개발도 못하게 하고 이런 불만이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더 큰 공의,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라든지 도시를 생각해서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정답은 4번. 이번에는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자꾸 커지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둘 이상의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포인트는 둘 이상의 국가예요. 하나의 나라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 그러면 국적이 여러 개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아무리 우리나라 시작해도 다른 나라에 막 진출되어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뭐 먹는 것만 해도 뭐 햄버거 가게, 피자 가게 얼마나 많아요. 외국 브랜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의류라든지 이런 브랜드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국적 기업이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지역의 생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지역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계획적으로 하죠. 막 무턱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역 개발인 거죠. 지역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까 이러면서. 근데 그 방법에는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다. 자, 사실은 좀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 그동안은 맨날 상향식 개발 아니면 하향식 개발을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냥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 용어를 지역 개발인 거죠. 그래서 지역 개발의 방식을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모든 지역을 골고루 개발합시다. 이게 균형 개발이죠. 균형 개발을 다른 말로 상향식 개발이라고 하죠. 근데 아이고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많으면 골고루 하겠는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키웁시다. 한 곳만이라도 그게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었죠. 성장 거점 개발 방식에 우리 파급 효과, 역류 효과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를 하는 거죠. 여기는 뭐 하고, 여기는 뭐 하고, 여기는 뭐 이렇게 약간 지시하는 스타일로. 그래서 아래로 향한다. 이렇게 자꾸 시키니까 하향식 개발. 근데 우리 균형 개발은요, 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특히 선진국에서 많이 해요. 선진국은 좀 민주적이니까 의견을 많이 들어주죠. 우리 동네 뭘 원하고요, 뭘 원하고요, 뭘 원하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개발에 참고를 하죠. 그래서 의견이 올라온다고 해서 상향식 개발입니다. 상향식 개발은 균형 개발 방식, 하향식 개발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 자, 사실은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의외로 이걸 냈고요. 앞으로는 이게 또 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단골이죠. 자, 이번에는 20번. 화석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동안 석탄, 석유, 천연가스, 특히 석유는 여러 번 나왔고요. 그래서 맨날 이거 번갈아 가면서 내더니 이제는 좀 더 심화로 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몽땅 묶어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화석 에너지입니다. 맞죠? 이것은 고체 상태. 이건 액체 상태, 이거는 기체 상태의 화석 에너지입니다. 특히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석탄입니다. 우리 석탄은 18세기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서 석유가 아니라 석탄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지금 근데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석유예요. 석유는 자동차와 비행기의 연료로 사용이 되죠. 석탄 아니고 석유입니다. 틀렸네요. 액화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천연가스는 가스예요. 가스인데 이걸 액화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기가 더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천연가스는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 거죠. 예, 틀렸네요. 맞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제는 아주 종합적으로 물어본다는 거 많이 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21번. 다음 중 지도에 표시된 A와 B의 면적이 자꾸 줄어든대요. 왜 그럴까? 무슨 문제일까? 근데 여기가 어딘가 차드호, 아랄해, 약간 호수들이네. 호수가 줄어든대요. 위치를 가만히 보니까 어디예요? 차도가 아랄해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무래도 여기 아프리카 막 사하라 사막 중동 이런 데 가까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이거 조금 더 여러분들을 난이도를 높인 거야. 옛날 같았으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주고 이 사헬지대다 딱 그러면 여러분 알잖아. 요즘에 사막이 자꾸 커지고 있지. 사막이 커지는 사막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고 메말라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호수들이 줄어들어요. 차드, 아랄해 거의 뭐 면적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것은 사막화 현상.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지구 온난화를 정말로 문제를 많이 냈는데 이제는 이렇게 뭐 오존층 파괴라든지 뭐 사막화라든지 이렇게 두루두루 내고 있어요. 환경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막화, 특히 지도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지역을 줬습니다. 그거는 어렵게 느끼라 그런 거고요. 여러분 충분히 사막화를 고르셨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22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식량 자원은 이제 먹는 거. 우리 3대 식량 자원이 있죠. 일단은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쌀. 그 다음에 우리 서양 사람들은 밀, 빵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세 번째 옥수수까지. 이 세 가지가 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계절 풍요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는 아시아, 우린데요. 아시아의 충적평야 지역에서.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쌀이라고 하는 우리 벼농사는요 엄청 더워야 돼요.
그리고 비가 엄청 많이 와줘야 돼요. 아시아가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덥고 습한 고온 다습한 기후에 벼농사가 딱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계절풍 기후거든요. 그러면 특징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서 우리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그게 인구 부양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쌀농사라고 그거를 식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키우나 봤더니 중국, 인도, 인구도 1등, 2등인데 우리가 생산도 1등, 2등이네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다 보세요. 타이까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 미얀마 전부 다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에서 많이 먹는 베트남 쌀국수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쌀이구나, 쌀. 답은 우리 쉽게 찾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주고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쌀. 정답은 2번. 자, 23번. 다음에 설명한 이번에는 자원의 특성은 계속 자원이 나오고 있어요. 자원. 자원은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치우쳐 분포합니다. 특히 석유는 정말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거의 안 나고요. 거의 지금 중동에 엄청나게 몰려 있죠. 가장 많이 몰려 있는 페르시아만 주변,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처음 나왔어요. 자원의 특성. 자원의 특성은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고무신, 중요한 신발이었죠. 요즘은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요한 게 지금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석유 안 중요했어요. 석유를 보고 뭐야 시커먼 뭐야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중요한 자원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의 가치는 변한다. 그게 가변성이에요. 그리고 자원이 전 세계에 골고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렇게 굉장히 달라요. 분포가 달라요. 편중돼 있어요. 그것이 한 편에만 존재한다. 편재성인 거죠. 석유는 지금 이 페르시아만 주변에만 절반 이상이 있잖아요. 편재성입니다. 정답은 편재성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자원은 고갈되는 게 대부분의 석탄, 석유, 천연가 다 고갈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유한성. 그래서 특히 이게 3대 자원의 특징인데요. 정답은 3번 편재성이 처음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좀 지금 자원 파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은 지구의 허파로 불리면서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광물, 토지 등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대규모 개발로 열대림이 축소되고 있대요. 열대림? 열대에서 자라는 숲이다 이거죠. 열대숲이에요. 밀림이죠. 그러면 이거는 열대기후네요. 근데 지구의 허파라는 별명이 있어요. 최고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소의 엄청난 양을 차지하는 게 우리 브라질의 아마존이죠. 그래서 우리 그 지구상에서 보면 이 적도에 여기가 이제 우리 남미고 여기에 딱 브라질이 지나가죠. 브라질의 여기 열대기후에 아마존 밀림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이 지구에 우리 인간한테도 허파가 있듯이 지구의 허파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에 브라질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도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아마존을 많이 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구의 허파인데 허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산소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브라질 뭐 개발하지 마. 그럼 니네가 뭔데 우리 뭐 개발하라 마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적으로 보면 허파가 줄고 있으니까 산소가 줄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바로 아마존강 주변의 아마존입니다. 이게 브라질이죠. 나라는 정답은 3번이고요. 우리 사헬지대, 우리 사하라 사막 가장자리, 중국의 고비 사막들이 있는 여기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북부 유럽은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이 많고 여기는 옛날부터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산성비 피해라든지 이런 게 좀 심한 지역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마지막 문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자,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통과를 막아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오존층이 파괴되면 유해한 나쁜 자외선이 유입되어 생명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이것을 채택합니다. 우리 또 심각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오존층 파괴예요.
자,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 저 바깥에는 오존층이라는 이 공간이 있죠. 자, 우리 태양에서는 뭐가 오냐면요. 자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요. 뭐예요? 선크림 일명. 왜냐면 자외선을 받으면 안 좋으니까 피부암에 걸립니다. 많이 받으면요. 그리고 우리 흔히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눈, 백내장 같은 거 걸려요. 네, 별로 좋지 않아요. 많이 받는 게. 그러니까 선크림 특히 뭐 여름이나 이럴 땐 더 신경 써서 선크림 바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오존층의 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존층에 구멍이 나고 있어. 그게 바로 오존층 파괴예요. 그러면 이 자외선을 차단해 줬는데 오존층에 구멍 나면 자외선이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피부암 걸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백내장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환경 문제는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국제회의를 많이 해요. 같이 노력합시다. 같이 노력합시다 라면서 그래서 여기저기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특히 그런 오존층 왜 파괴돼요?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데 요즘에는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또 우리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어컨이나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또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안 되잖아. 필수인데 그런 냉매제, 그 다음에 냉장고 이런 걸 시원하게 해주는 그 냉매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스프레이 같은 경우 그 스프레이에도 그게 들어갑니다. 프레온 가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존층을 파괴하는 걸 좀 줄이고 뭔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개발하자 이런 회의가 어디서? 바로 몬트리올에서.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가 대표적인 이제 국제 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동안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게 많이 나왔어요. 지구온난화 막기 위해서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 협약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우리 오존층 파괴와 관련해서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이렇게 세트로 아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습지를 보호하자 이런 거는 우리가 람사르 협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해한 폐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막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즐 협약이고 그 다음에 런던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그런 협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존층과 관련해서는 정답 4번이 정답이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뒷단원에서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식량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뭐 에그플레이션도 식량 쪽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아까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경 문제만 해도요. 지금 뭐 사막화도 나오고 몬트리올 의정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대림 파괴에 해당하는 우리 아마존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요. 옛날에는 그냥 환경 문제 하면 한 문제, 이 주제에서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환경 문제만 세 문제 왕창 내고 자원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자원의 특성도 냈죠.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에 관련해서도 냈죠. 그러니까 이 주제에서 여러 개씩 지도도 냈죠. GIS도 냈죠. 약간 좀 요즘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그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한 주에서도 갑자기 왕창 문제를 여러 문제를 동시에 좀 출제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25번까지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제가 평상시 수업 시간에 그래도요. 다 강조드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꼼꼼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점수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나온 문제 또 나옵니다. 또 열심히 기출문제 반복해서 중요한 주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나올 문제 더 있지? 아직 안 나온 개념들 더 체크해서 다음에 또 예상 문제로 미리 뽑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틀린 문제 점검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